네, 여의도 사사건건 금요일은 여론조사 결과 곁들여서 정치권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 유승찬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 두 분은.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네. 예,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두 사람이 각각 23%, 22%로 접전이었습니다. 두 달 연속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조사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으로 했습니다. 김봉신 이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19대 16이었잖아요. 이번에는 23대 22. 일단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계속 접전 양상인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5%포인트 올랐고 직전보다 6% 포인트입니까? 아, 이재명 대표도 좀 올랐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4%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는 그러니까 12월 첫 주에 19대 16이었을 때에는 이게 3%포인트 격차였고 예. 사실은 그때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20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에는 이제 장관이었을 텐데요. 예. 그때 16%는 이게 계속 오름세이기는 했지만 네. 이게 또 주춤하고 다시 꺾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보니까 23대 22는 완전히 거의 이제 붙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대선 주자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원래는 같은 진영 내에서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 후보들이 오르면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같은 진영 내에서 예. 좀 이렇게 격돌이 있고요. 그래서 양 진영에서 누가 더 높냐 낮냐 뭐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혼자 원탑으로 이제 가고 있었고요. 야권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여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없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장과 동시에 양자구도가 형성된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되면은 각 진영 내에서 다른 인물이 없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일정 기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가능하고요. 예. 더 이제 요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뭡니까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런 유권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지난달에는 이게 40%였습니다. 41% 정도가 한동훈 뭡니까 전 장관 그때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었는데 위원장. 그분을 이제 선택을 했었는데 언급을 한 거죠. 이거 주관식이기 때문에 지난번엔 주관식이었죠. 지금도 주관식입니다. 이번에도 주관식인 거고요. 예. 선택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고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20%대 두 분 다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 중에 무려 53% 절반 정도 조금 넘었죠. 예. 그런 분들이 한동훈이다라고 이름 석자를 말한 겁니다. 주관식인 거죠. 일단 확실한 대선 주자로 각인이 됐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지하는 정도를 떠나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름이 떠오르는 상기하는 후보가 된 거죠. 인물이 된 거죠. 민주당 지지층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난달에는 50%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56%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양 당에서 한 절반 정도나 그보다 좀 많게 그러한 지지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인물을 지금 선택하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이분은 이제 약간 이제 피습으로 인한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충성심이 고양되는 강고하게 뭉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자기가 이제 미래의 권력으로 떠오르는데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요. 정당 지지도는 한동훈 후광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뭐 저희가 바로 뒤이어서 볼 거긴 한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정치를 잘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로서 그 힘으로 당을 밀어준다던가 아니면 국정 지지도, 국정 긍정률을 밀어준다던가 하는 그러한 파급 효과. 당이 밀어주는 효과는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런 거는 지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자마자 여권의 대선 주자로 이제 각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취임했으니까 일종의 뭐 컨벤션 효과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지금 뭐 지지율로 보면 이제 정치인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장관일 때 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연착륙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양당의 지지층이 그 한동훈, 이재명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결집한다.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금 전 우리가 이제 벌써 다 잊어버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전에 김기현 대표 체제였잖아요. 예. 근데 김기현 대표는 대선 후보군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 대선 후보군에서 국민의힘의 그 리더십을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는 예. 그 국민의힘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재명,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에서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프레임이 추가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거.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이? 뭐 저는 여전히 좀 불편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좀 빨랐다 등판이 뭐 이제 그게 이제 그 아까 그 김보진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프레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심판 프레임은 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사실은 컨벤션 효과를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이제 뒷받침되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본인이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그리고 프레임.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특검이라는 큰 이제 이 숙제를 또 안고 비대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이게 없었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는 주목도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본 게 예. 약간 그 강남 우파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성공한 약간 리버럴 이미지도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이제 부산 가서 그 1992년 맨투맨 티셔츠로 예. 화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문화적 감수성으로 그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있는 거예요. 접점이라는 게 있는 예.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저는 그 숙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기대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어쨌든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숙제는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정당 지지도나 그 이번에 이 견제 안정 구도 이번 선거의 프레임. 에는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제가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그거를 결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간에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대선 주자 지지도 관련된 결과인데요. 차기 대선 주자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이건 그 갤럽 조사와 좀 다르게 갤럽 조사는 다자 간의 어떤 경쟁률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양자 대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36%로 동률을 보인다는 결과인데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으로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본 이유가 갤럽 조사,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연령대별, 지역별 조사는 안 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연령대로 봤을 때 6070에서는 한 위원장이 3050은 이재명 대표가 높게 나왔다고 하고요. 1020은 가장 젊은 층, 1020은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차이가 비슷한 거죠.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 수도권에서는 인천, 경기 이 두 군데하고 이 전국적으로 봐도 호남 이렇게 세 군데만 제외하고는 모두 한동훈 위원장이 앞선 걸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봉진 이사님. 예. 요것도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이 한동훈 이게 이제 그 선택지를 두 개로 불러줬습니다. 이재명, 그다음에 한동훈, 그리고 이제 적합 후보가 없는 게 있고 모르는 응답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양강 대결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 요 조사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중도라든지 중도에서는 31대 33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포인트 더 이제 우세했는데 물론 이게 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만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721명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39대 41 여기서도 2%포인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우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대별로 봤을 때도 뚜렷하게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는 곳은 40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앞선에라고 봤을 때는 이제 60세 이상, 예. 70세 이상, 60대 70세 이상 이렇게 이제 두 군데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야를 놓고 봤을 때는 정부 여당이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 미래 권력을 봤을 때는 아직도 그러면 대등한 거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맞겠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결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신인이잖아요. 신인한테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추격을 당한 것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제 계속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거든요. 비호감도도 높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지금 이제 36대 36이라는 건 어쨌든 양당 지지층은 결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제가 볼 때 반응하지 않은 거죠. 보통은 뭐 선거 가보면 49%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 봐도. 그럼 이제 이 양쪽 지지층을 보면 한 22%뭐 이 정도는 이제 중도층들은 이 차기 후보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쳤지만 양당 지지층들은 굉장히 강하게 결집했다. 예. 뭐 이게 선거 앞두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미 결집할 만큼 결집한 건가요? 저 정도면?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지지층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언론에서는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지층 뜯어보면 우리 전략을 할 때는 강지지층, 중지지층, 약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지지층 항상 좀 동요하는 지지층들인데 지금은 좀 약간 한동훈 위원장이 나타남으로써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중심축으로 결집하는 양상들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위원장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상대적으로 좀 더 결집하고 있다. 뭐 이런 양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2주 조금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취임 일성으로 이제 던지고 나온 것이 586 청산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같이 이제 연 이틀 동안 이 이슈를 제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죠,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2 그 맨투맨 티셔츠 이런 이미지 정치 전략도 갖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 전략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지도자한테 좀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가령 586 청산론 이거는 이제 새로운 프레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 그 586에 대한 뭐랄까요? 그냥 그 내로남불 이미지, 기득권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거부권 전국에 맞선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기에다 프레임인데, 이미지 정치까지 플러스된 거고. 근데 이것이 메인 프레임을 돌파하긴 아직은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뭐 의미 있는 프레임이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개혁이 있는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원래 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국회를 뭐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 한동훈 위원장의 금고 이상 세비 반납 이런 것들은 약간의 소구력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 의원 정수 축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정말 과도하게 의회 혐오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를 아무리 싫어한다고 그래도 그냥 국회를 자꾸 이렇게 줄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실행 가능성도 별로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도 없고 않고. 이게 2012년에 이게 반면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200명으로 정원을 축소하자고 했다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이슈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권을 내려놓자 이런 요구들은 소구력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이것도 좀 과하지 않게 하셔야 전략적으로. 되고, 스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정당 지지율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갤럽 조사인데요. 양당 지지율이 이번에도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 두 분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뭐 박스권이라고 하셨는데, 그 뭐 박스권이 공고화되는 겁니까? 그냥 철제 박스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일단 국민의힘은 공관위 구성이 완료됐고요. 오늘 추가 인재 영입을 발표했고, 민주당 공관위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양당은 이 혁신 경쟁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각 진영에서 또 신당 출연이 이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진영 내에서의 어떤 경쟁, 싸움도 계속 이어져 좀 복잡하게 좀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공천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예. 지지율의 영향, 공천 관리 상황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슈들. 항상 이제 선거가 이제 임박해 오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예. 선거 문항에 넣기도 합니다. 어느 정당이 공천을 더 잘하고 있느냐, 또 선거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 문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뭐 내용이 있다, 누가 또 뛰쳐나갔다, 공천이 학살 과정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확 죽습니다. 지지하셨던 분들이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잠깐 이제 등을 돌리거나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더라도 한 발 빼고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이 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유 대표님. 예. 그래서 좀 국민의힘은 보니까 이제 공관위에 이철규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무총장은 아니고 그렇죠. 포함된 그 부분을 이제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 현근택 변호사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 황운하, 노웅래,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공천관리 검증위를 통과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양당의 이제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제 양당이 다 이제 공천에서 득점하기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예. 국민의힘은 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당, 이 민주당은 이재명 당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양당의 비주류가 비판해온 그 지점들로 더 가는 거죠. 더 가고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뭐 국민연수원장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인가 그런데 이분이 적격 판정을 받은 건 이제 4년 전에 부적격이었는데 이제 이번엔 적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명이 없다. 그리고 박용진 그 의원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제 출마를 하거든요. 뭐 자객 공천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례를 꼽히고 있는 케이스입니까? 이거는 좀 분기점이라 보고 되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 박용진 의원 정도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 박용진 의원 정도의 가령 이건 원칙과 상식이나 여기랑 좀 또 결이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내에 어떤 건전한 비판 세력까지 어떤 자객 공천을 자객 출마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더 가고 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 좋은 방향으로요. 네. 예. 그리고 뭐 한동훈 이제 위원장은 일성으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대폭 물갈이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정치 경험과 선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분을 뭐 공관위에 포함시키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제가 이제 밖에 신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양당이 대결하는 거면 양당이 똑같이 못하면 그냥 그 상태에서 이 선거 결과가 나올 텐데 신당이라는 큰 변수가 지금 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각 양당도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신당은 양당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쓸 텐데 양당이 혁신을 잘하면 신당은 지방도로처럼 좁고 구불진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당이 혁신을 안 하고 공천을 그럭저럭 하면 혁신을 안 하고 공천을 그럭저럭 하면 뭐 국도쯤 될 텐데 양당이 혁신도 안 하고 공천 학살을 한다. 그럼 신당은 바로 고속도로로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양당이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분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거를 본 이래로 처음으로 양당의 전 대표가 밖에 나가서 신당을 만드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신당 상황도 좀 저희가 바로 뒤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당 지지율 지금 보고 있었는데 지역별 조사 결과도 잠깐 보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며칠 전 소개해드린 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민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예, 이건 지난번에 나온 건데요. 국민의힘이 2%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이 6%포인트 떨어졌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뭐 전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부산을 뭐 홀대했다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좀 뭔가 좀 민심에 좀 변동이 있었던 그 시기에 이루어진 건데요. 예, 그리고 오늘 것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거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3%포인트 오히려 떨어졌고 민주당은 무려 7%포인트 올랐습니다.
김봉신 이사님,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사 기간이 다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조사 기관은 다르고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조사 기간도 다른데 예. 제가 볼 때는 저 변동이 차트를 저렇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그려서 그런데요. 사실은 다 오차범위 이내 변동이라 저희 이제 전국으로 따져서 1,000명이면 예. 아까 그 7%포인트 이제 뭐 상승 하락이 있다 이 정도는 오차범위를 넘어선 건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예, 그 예. 민주당이 6%포인트 떨어진 거 가지고 뭐 여당에서는 예. 아 이건 좀 민심이 반영된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뭐 정치권이 뭐 각자 예. 또 편한 대로 또 해석을 하니까 그런 그렇죠. 걸로 봐야 그렇기도 되는 하고. 겁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거기에다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평론가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자신들의 인사이트를 섞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만 저 수치 자체로는 예. 상당히 크게 변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150명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을 조사하면 예. 부울경에서 150명이면 정확하게 7%, 8%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8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8% 포인트 이상 격차니까 저 격차가 움직일 때 15나 6 정도가 확 움직여야 예. 그렇게 뛰어야 오차 범위를 넘는다, 안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은 전부 다 오차 범위 이내의 변동을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 그 인사이트 있게 이거를 해석하면 좋기는 한데 사실은 이걸 맞추기식으로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하긴 좀 모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조금 무의미한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도 드는데. 꼭 그렇지는 이건 좀 않고요. 너무 과한 해석인 저는 이제 예. 이 방금 그렇게 지역별 연령대별로 전체 갤럽이라든지 이거를 전부 다 넣고 추이를 분석했을 때 가끔 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한 의미 부여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미 부여 자체가 오히려 없는 여론을 좀 더 자극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할까 좀 두렵기도 하고요. 자, 저는 유 대표님. 예. 그냥 뭐 억지로 해석하자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이송 문제를 둘러싼 일시적 역풍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 원래 상태로.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저도 이렇게 보는데 부산이라는 경우가 근데 선거에서는 원래는 그 서울과 TK 중간쯤에 부산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PK와 서울이 자꾸 이렇게 일치하는 경향, 특히 정당 지지율로 보면 뭐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좀 있어요. 예. 근데 부산이 지금 보니까 국정 지지율은 그 긍정이 41, 부정이 53,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33, 차기 지지율은 한동훈 장관이 33, 이재명 대표가 21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느낀 게 이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거가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유리하고 선거가 미래 리더십으로 가면 예. 여당이 유리할 겁니다. 지금 부산 PK 민심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싸움에서 어떻게 갈 거냐. 가령 예. 민주당은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할 거고 예.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그 지난번에 이제 586 얘기가 예. 과거냐 미래냐 이쪽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차기 지금. 지도자. 차기 리더십, 미래 예. 리더십으로 이제 이걸 가자. 그쪽으로 뭐 이런 건데. 이제 가겠네요. 국민의힘은 그렇죠. 계속해서. 국힘은 예. 그쪽으로 가는데 국힘한테 그쪽으로 가는데 제약이 뭐냐면 밖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당 얘기는 뒤에서 또. 네, 해보시죠. 그래서 예. 이 어려운 함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PK 어려운 민심을 누가 잡을 거냐는 이번 선거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예, 신당 얘기 많이 하셨는데 신당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이제 창당 관련해서 이제 위원장이죠. 정당정책위원장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각자의 발언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요. 저는 좀 외람됩니다만은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견이 뭐 다수 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합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장 저희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게 끌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중도 그만큼의 지지율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좀 소극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 낙준연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지금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측 합하는 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이만큼 어려운 건데 어렵죠. 과연 되겠느냐? 다 어렵습니다 원래. 예. 어려운데 저는 그 빅텐트 가능성이 그래도 60%는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시네요. 안 합치면 망하니까 다. 저는 각자 있으면 잘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랑 그 박원석 전 네. 정의당 의원이 이제 원칙과 원칙과 상식, 상식에 예. 이제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칙과 상식도 나름 틀을 잡아갈 거고 1월 말 2월 초에는 이낙연 신당하고 뭔가 공동 창당 아마 논의를 할 겁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은 할 근데 것이다. 뭐 다 합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중도층이 이번 조사에서 한 25% 정도 나왔죠. 무당층. 무당층이 나오죠. 예. 이 25%를 오로지 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 중도층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전에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진보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막 이제 복잡한데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다 가져가?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 이 예.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 신당의 모든 조건들은 양당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혁신도 예. 안 하고 공천도 잘 못하면 여기가 넓어지는데 가령 제가 2016년 선거를 보면 안철수 신당이 1월달에 처음 얘기됐을 때 21% 나왔어요. 예. 국민의당으로 당명을 개칭하고 이제 호남 의원들이 쫙 들어왔잖아요. 2월 초에 8%까지 떨어집니다. 예. 아. 근데 최종 26.8% 득표했어요. 이 문제, 이 흐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중도층이 제가 아까 이제 양당의 약한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중도층들이 흐름을 만들면 약한 지지층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 수학으로 단순 산수로 계산할 수가 없고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래서 이제 낙준연대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예. 이준석 신당만으로도 이낙연 신당만으로도 파괴력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예. 결합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종류의 이제 1+1이 2가 아니라 1+1이 3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너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시너지인데 예.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시너지 효과 기대를 섞어서 이제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낙연 신당 측도 그렇고 이준석 신당 측도 그렇고 그렇지만 만약에 합친다고 했을 때 좀 실망해서 빠져나가는 예. 지지층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변수보단 양당이 만약에 공천 학살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추가 탈당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런 흐름들이 더 주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양당이 못하는 게 훨씬 더 큰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당 빅텐트가 쳐질 확률이 오히려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신당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다른 정치적 역정을 갖고 오신 분들이죠, 다.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이 빅텐트가 강제되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지금은 크기 때문에 예. 그럼 일단은 진영 내부에서의 어떤 싸움이 좀 더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요. 일단은. 그래서 빅텐트가 예. 온다 그래도 2말 3초 돼야 논의가 시작될 거고요. 각자 가다가 공천 상황이 다 끝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공천은 예. 이번에 공천은 양당도 공직선거운동 직전까지 갈 겁니다. 제가 볼 때 공천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 선거제도도 결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예, 예. 이제 그 제 3지대 신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물론 이제 어느 신당들을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다른데요. 지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준석 신당만 두 자릿수입니다. 그것도 이제 10% 초반대고. 예. 근데 이제 이낙연 신당이 붙는다 하더라도 20%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진짜 폭발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예. 만들려면 25% 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20% 선도 돌파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게 빅텐트라고 하는데 이게 신상품이 아니에요. 예. 일종의 약간 재활용 텐트 비슷하게 구성이 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준석 신당은 굉장히 과제가 있죠. 새로운 인물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비전을 예. 국민께 제시할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신당 지지율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역선택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역선택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역선택을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지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숫자에서 단지 이제 합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이 3이 될 수도 있지만 1+1이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망감에 나가는 그렇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있어서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봉신 이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